안녕하십니까. 본 강의에서는 개인사업자 세금 개요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과 관련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에 5월 중에 종합소득 신고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기와 2기 종률, 그러니까 1기라 하면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다음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종료한 날 25일, 그러니까 7월 25일과 다음에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급여 지급 시에 직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두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에 또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고,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4대 보험료와 그 다음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 사업소득 금액 및 종합소득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소득을 우리는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사업소득 금액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수익은 통상 매출입니다. 사업자도 사업을 할 때 매출을 하게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물품을 도소매 같은 경우는 물품을 판매를 하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음식 용역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죠? 이걸 매출이라고 그러고 세무상 용어로는 수익이라고 그럽니다. 수익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오죠. 그걸 뭐 외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는 돈이 현금 등이 회사에 유입이 됩니다. 그다음 비용이라 하면은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죠.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물건 사면서 물건을 사면서 돈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 직원이 있으면 급료도 들어가고, 세를 얻었다 그러면 사업장 세를 얻어 임차로 들어가죠. 뭐 차량을 운행하면서 각종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돈을 뭐 나중에 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현금이 유출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라 하면 사업소득 금액이라 하면 사업과 관련해서 내가 사업을 해서 결과적으로 남는 돈이 얼마냐 하는 금액을 우리는 사업소득 금액이라는데, 이 금액이 현금의 어떤 그런 현금이 지금 얼마 남았다 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여기 수익이 일단은 매출했을 때, 그러니까 돈 받고 여부를 떠나서, 그죠? 그때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비용도 돈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이제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걸 비용 처리를 하게 되다 보니까 현금의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수익이 많이 나고 비용이 수익 1억이고 비용이 5천만 원 같으면 사업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이 되는데, 뭐 1, 4년도 동안 해가지고 딱 현금으로만 모든 걸 현금으로 결제했던 5천만 원이 남게 되는데, 이게 외상으로 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 해가지고 또 이월되고 이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게 사업소득 금액이 5천이 발생했다고 해서 돈이 현금이 내한테 지금 남아있는 건 아닐 수가 있다고 죠. 물론 그게 이제 뭐 3천만 원 현금 남아있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뭐 외상 매출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이게 현금이 내가 돈을 이제 5천만 원을 1년 동안 벌어야 됩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사업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이제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소득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사업자는 예를 들어서 매출을 좀 누락을 시킬 수 그러면은 사업소득 금액이 줄어들겠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뭐 없는 비용을 좀 있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장부를 만들어 버리면은 소득이 줄어들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계산해서 종합소득 신고 납부를 하도록 하고는 있지만은, 사업자가 이러한 세금 탈루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발달해서 사업자들이 자기가 벌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계속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매출 같은 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매출을 하게 되면은 세금 계산 발행하죠, 그죠? 물론 이제 소매업이라든가 식당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수증 발급 사업자를 하는데,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은 전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도 있죠. 그죠? 영수증 발행 사업자, 식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도록 가능한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내역들도 전부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업자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렇게 수익을 누락시킬 수 없도록 그렇게 세무신고를 하면서 할 수 없도록 국세청이 이 모든 그 관련 내용들을 수집해서 사업자들이 탈취할 수 없도록 지금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비용을 사업자가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비용을 임의로 막 계상해서 이렇게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세금을 탈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국세청이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비용이 발생됐을 때 정규영수증을 이렇게 수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영수증이라는 부분은 뭐 따로 또 본 강의 외에 다른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자가 수익과 관련한 비용 처리를 할 때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받아라 이런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시행계산서. 시행계산 받았다 그러면 그건 정당한 비용으로 보겠다 일단은. 그 다음에 뭐 현금 영수증 받았다. 그것도 일단 정당한 비용으로 보겠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정당한 비용으로 보겠다는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러한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을 때 모두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으로 들어가서 사업자가 이러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신고한 내용하고 국세청에 있는 자료하고 대사를 해서 매출이 누락됐다 그러면 세금을 추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 부분에서도 비용 부분에서도 실제 국세청에 들어와 있는 사업자의 비용 전체 금액보다도 비용을 많이 계산했을 때 이 부분을 소명 요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세금을 탈취할 수 없도록 국세청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사업자의 소득을 줄일 수 없도록 탈취를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다 해놨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정확히 좀 이해를 하신 거죠. 그다음 사업소득의 이제 종합소득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은 종합소득 신고 납부를 해야 되죠. 이건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가 그죠. 조합원의 급여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서 신고 납부하고 그다음 연말정산해서 세액을 다 결정함으로 인해서 그 근로자는 종합소득 신고 의무를 다 면제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계산 근거,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 그다음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해서 국세청이 그 자료를 보고 사업자가 세금을 그러니까 소득을 정당하게 계산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국세청 통합 시스템과 전산망과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매치를 시켜서 문제가 있으면은 나중에 다 소명 요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매우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소득에 신고할 때 국세청에 어떤 그 추적 조사라든가 이런 걸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하는데 왜 종합소득 신고를 하나요? 개인의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 하면 우리가 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들이 있을 수 있죠. 사업하면 또 근로자로 또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을 받을 수도 있죠. 또는 은행에 예금을 예치했을 때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이 있을 때 이러한 소득들을 합산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소득세라고 그럽니다. 통상.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소득세, 이 소득의 어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세금 문제로 낭패를 겪지 않도록 사전에 다 예방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구분 및 종류를 이렇게 보니까 종합소득, 우리는 종합소득세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종합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다. 이걸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이자소득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자, 배당소득은 뭐냐 그러면은 법인에 우리가 출자를 했을 때 법인 입장에서 그 출자에 대한 대가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만약 주식 가지고 있으면은 뭐 얼마든 간에 그 금액이 뭐 미미하더라도 또 배당금이 통보가 된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배당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업소득은 이제 지금 본장에서 설명하는 지금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근로소득 잘 아시고, 그죠? 연금소득. 자, 연금소득 부분은 연금소득이 이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공적 연금이 있고 사적 연금이 있어요. 공적 연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국민연금, 그다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들이 다 공적연금입니다. 그다음 사적연금이라는 거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회사에 우리가 뭐 연금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일정한 나이가 도달했을 때 받게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연금소득이 공적연금인 경우, 그리고 국민연금 받았다 그러면은 이걸 반드시 종합소득에 합산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하고 이게 공적연금이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근로소득 있고 내가 공적연금이 있다. 그럼 국민연금 받는다. 국민연금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산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 부분들이 사람 인지가 이제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걸 누락해서 나중에 이거 국세청이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연금소득 누락, 종합소득 신고 누락했으면은 다 추징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 사적 연금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하는 연금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적 연금인 경우에는 1년에 연금소득이 이렇게 종합소득 합산 대상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연금소득이 연금 전체 금액이 아니고 내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 불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1,200만 원 이상일 때 종합소득에 합산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연금을 내가 한 달에 뭐 200만 원을 받나 한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 원금 받은 게 원금이 100만 원이고 운용수익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년에 1,200만 원이 안 되죠. 이때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적 연금소득을 가진 분들이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연금소득은 매우 아주 고소득자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그죠? 그런 내용 정도로 이해를 하시되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군인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구나. 이 내용만 지금 충분히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있습니다. 자, 분리과세 소득이라 하면 우리가 소득이 있는 곳에 지금 세금 있고, 그죠? 세금 있는 사람은 다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 소득이 있다 해서 전 국민들한테 다 종합소득 신고하라 그러면 이 골치 아프죠, 지금? 뭐 납세자들은 힘들고, 과세당국은 뭐 국세청들 힘이 듭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이제 일정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천적으로 면제하고 있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은 종합소득이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이 뭐냐 그러면은 불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이자 소득세하고 여러분들 지방소득세 10%에서 15.4%가 원천 징수됩니다. 따라서 그거로 이제 종결하자. 국세청은 종결한다는 겁니다.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하고 또는 그렇게 했는데 배당금 얼마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이렇게 보니까 배당 소득 지급할 때 여러분들한테 지급할 때 지금 명세서 배당 소득에 관련된 명세서 보면은 세금도 15.4% 떼인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결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중에서 일용 근로자 소득이 있죠. 그죠? 일용 근로자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거는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완전히 원천적으로 뺀다. 분리과세 연금소득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그다음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우리가 저기에 열거된 이러한 소득들 외에 아주 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소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십니다. 이에 분리과세 기타 소득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또 별도의 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그 장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또 그런데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이 있죠. 그죠? 퇴직소득은 이러한 소득들은 보니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죠. 퇴직소득은 뭐 평생에 한 번 받은 경우도 있고 뭐 직장을 여러 번 옮기도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 몇 번 발생하고 이런 소득이다 보니까 이거는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시하는 종합소득에는 합산하지 않겠다. 그래서 따로 이거는 세금 내는 걸로 다 종결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도 이걸 뭐 부동산을 계속 사고 팔면서 양도소득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이제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컸을 때 소득이 발생하죠. 그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 신고 납부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를 하는데 이게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걸 업으로 사오면 이거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여기서 말하는 양도소득은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이 그냥 부동산을 몇 년 묶었다가 다음에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을 별도로 내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을 가지고 개인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건물을 하고 저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땅에다가 건물 짓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 땅을 하고 이제 그 사업장을 처분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사업소득으로 봐야 되느냐, 양도소득으로 봐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과 토지를 이제 사업과 관련해 취득했다가 할 때는 사업소득이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으로 별도로 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양도차익,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을 했을 때는 법인의 이익에 합산해서 이제 법인세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자 이거 합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또 보면 상속세가 있고 또 정해세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죠, 그죠? 딱 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내가 재산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상속 이라는 걸 통해서 자 재산이 내가 이제 이익을 얻게 되니까 이것도 이익이 있는 것이 세금이 있으니까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요걸 이제 별도로 이제 상속세를 낸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속세 내는 그 과세 대상이 그렇게 뭐 많지가 않습니다. 통상 배우자 있고 그러면은 그 본인이 이제 돌아가시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그 배우자와 자녀가 받는 재산이 10억 원 이하 정도 되면은 상속세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 이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정해세 부분. 이 정해세는 이제 자녀들한테 본인이 뭐 자녀들한테 살아 있을 때 뭐 재산을 물려줬다 그러면은 그 정해를 받은 자녀 입장에서는 소득이 생겼죠. 정해 행위를 통해서, 그죠? 이때 정해세를 신고 납부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해세는 부분은 이거는 또 정해세 편에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한 지금 부가가치세가 있죠, 그죠? 자,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라고 이제 사업자한테 의무를 지금 정해놨죠. 이게 뭐냐면은 과세 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에 물품 가액의 10%를 더 받아서 일정 기간 단위로 세무서에 그 돈 사업자 돈이 아니고 내놔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부담합니까 이게?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죠.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신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간접세다 이렇게 지금 그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0% 이제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사업을 한다. 근데 이게 개인이 그냥 내가 뭐 중고자동차를 팔았다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거고, 뭐 중고자동차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이제 사업자가 되겠죠. 사업자가 물건을 팔았을 때는 10%를 징수를 해서 세무서에 이제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부가세라고 그럽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서 이렇게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과세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그럼 과세사업자라는 말은 또 뭐 다른 사업자가 있냐?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를 하면은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모든 제약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가 조세정책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든가 뭐 복리후생이라든가 또는 기초적인 생활과 관련해서 이제 부가가치세는 면세하겠다고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뭡니까? 물가가 부가가치세를 10% 줄 때는 물가가 10%더 올라가는데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거는 물가가 부가세만큼
이제 적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가세 없이 구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품을 이제 구입을 좀 10%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겠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 미가공 식료품, 우리가 뭐 식료품, 그죠? 농산물, 축산물, 가공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면세 사업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병원이나 의원들 같은 이 부분들도 국민의 지금 보건복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별도로 면세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하나가 이제 주택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면세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파트를 만약에 구입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느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지세를 면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세법이 규정을 해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그 법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택 건설업자들은 이게 주택을 이렇게 하면서 국민주택이냐 그렇지 않냐 매우 중요하다, 그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그러면 예로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그 토지가 2억이고 건물이 4억이단 말입니다. 근데 토지는 여기에 지금 보니까 면세라고 되어 있죠.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4억이면은 내가 최종 소비자 입장이죠. 4천만 원. 4억이 10%또 4천만 원 더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가격인데 국민주택이면은 내가 6억에 살 수 있는데 이게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했다 그러면은 4천만 원 더 주고 사야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건설업자들 주택 이제 건설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국민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이걸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국민주택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가지고 분양가도 다르고, 그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면세다. 이러한 면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부 다 과세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과세 사업자는 이렇게 부가지세를 징수해서 6개월마다 지금 신고 납부해라. 개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지금 해야 되고요. 개인은 지금 6개월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정기에 6개월 단위로 정기에 납부한 금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 예정고지는 우리가 1기는 7월 25일 날 신고하죠, 그죠? 그러면은 1월, 2월, 3월 달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그 반을 갖다 고지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분기별로는 그러니까 1, 4분기하고 3, 4분기는 세무서에서 전년도 부가지세 납부 실적에 의해서 납부한 고지된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되고요. 6개월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지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또 물품을 팔기 위해서 또는 어떤 서비스라든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들을 좀 사야 되죠. 도소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서 내가 팔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식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죠, 그죠? 뭐 술도 구입하고 음료수도 구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할 때 다 부가세 주고 사죠, 그죠? 그러면 그 부가세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사업자 이게 부가가치세 가장 우리나라 부가가치 세제가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사업자인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다, 그죠? 물건을 팔아서 내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사서 누군가한테 이제 판매를 하죠, 그죠? 그래서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해서 물품들을 구입하였을 때 부담한 세액,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제 뭐 페인트 대리점을 해. 그럼 페인트를 구입하면은 다른 페인트 본사에서 만약 페인트 구입한다고 하면은 본사는 또 내한테 물건 팔 때 말입니다. 페인트 팔 때 부가세 받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매입세액을 우리가 더 주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사업자인 경우에 사업과 관련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6개월마다 신고하는 이렇게 내가 내가 물건을 팔고 받아들인 부가가치세에서 내가 사업과 관련해서 물품들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 이거는 공제하고 납부를 하도록 부가가치세법에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 컴퓨터 대리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니까 컴퓨터 대리점이다. 컴퓨터 제조 공장에서 공급가에 80만 원의 매입세액 8만 원 가져왔어.
이 매출을 100만 원 했어. 그러면은 최종 소유자로 10만 원 더 받아들이죠. 소비자는 이제 110만 원을 구입하는데 이 경우에 이 컴포트 내려지면 부가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납부하느냐. 매출세액 10만 원에서 매입세 8만 원 있죠. 이걸 공제한 나머지 2만 원만 납부를 해라. 지금 부가세가 이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한 비용인 거 아니다, 그죠? 부가세 매출세액은 내가 소비자로부터 일시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니까 세무서에 내가 나중에 내야 될 부채다, 그죠? 근데 매입세액은 어떠냐? 내가 나중에 매출세에서 공제를 받거나 또는 사업 초기에 뭐 보면은 이제 뭐 물품만 매입만 하고 매출이 없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업을 해서 포터 자동차를 한 대 샀어.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시행기 하나 받았습니다. 200만 원 매입세액입니다. 이거 세무서 신고하면은 200만 원 세무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부가세 매입세액은 자산이다. 이걸 이해를 하십시오. 그 매출세액은 내가 세무서 낼 때 돈, 매입세액은 내가 세무서로도 받아야 될 돈, 신고할 때. 그러면은 내야 될 돈에서 받아야 될 돈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게 과세사업자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이 간이과세자에 대한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그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편을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개인사업자는 이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이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과세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납세 의무를 지금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장부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국가가 그래서 좀 영시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좀 간편하게 부가세 좀 신고하고 그리고 부가세 좀 오더라도 좀 줄여주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면은 뭐 좋은 점이 이제 뭐냐 그러면 일단 납부할 세액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는 매출세액의 여기 보시면은 15% 내지 한 40% 정도 뭐 내가 부가세 100만 원 내야 될 일반 사업자 같으면 100만 원 내야 되는데 거기에 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숙박을 한다 그러면 25%다 그죠? 뭐 25만 원 내라는 겁니다. 이게 물론 또 매입세액도 이제 요 기준에 따라서 공제를 해주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관련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간이과세자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제도가 이게 원래 이제 4,800만 원 기준이었습니다. 정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이제 기준으로 4,800만 원 기준으로 거기에 미달할 때는 간이과세자가 되고 그다음에 4,800만 원 뭐 초과할 때는 계속 일반 과세자 유지가 지금 된다 그죠? 근데 이게 오랫동안 4,800만 원 기준이 있다가 작년 그러니까 2021년 7월 1일부로 이게 이제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상향 조정이 됨으로 내 가지고 우리가 간이과세자는 시행기한서를 대신에 발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조정의 과정에서 시행기한서를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 사업자들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될 업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가장 핵심 내용은 우리가 간이과세자 그런 4,800만 원이 아주 영시한 사업자인 경우에 이제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1년 동안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를 면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1년 동안 4,800만 원 매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액 계산에 납부할 세액이 있더라도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시켜 줍니다. 이게 크죠, 그죠?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간이과세자 그럼 사업 초기에 그러면요 처음에 사업할 때 간이과세자로 할 거냐 일반 과세자로 할 거냐는 문제가 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 과세자로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것도 간이과세자 하더라도 이건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죠? 4,800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간이과세자 편에서 상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십시오. 일단은 4,800만 원 미만이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간이과세 하시면 되고 그다음 세금계산서를 뭐 발급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 경우에는 이게 그 일반 과세자로 뭐 일단은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어쨌든 간이과세자는 보니까 납부 면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구나. 그러고 이제 부가세도 뭐 또 작게 내도 되는구나. 그다음 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또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복잡하죠. 다만 이제
또 세금계산서를 8천만 원 미만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는 1년에 또 2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참 그래서 복잡하다 그죠?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가리가시자편을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저기는 직원이 있을 때, 지금부터는 이제 직원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뭐 사업을 하기 전에 뭐 근로자로 있을 때 회사에서 내 봉급 받을 때 뭐 근로소득세 떼가지고 원천징수하고 뭐 나중에 연말정산하고 이렇게 해서 뭐 먼저 미리 냈던 그러니까 이게 간이 이제 왜냐면은 근로소득 그때 1년 전체 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결정하다 보면은 한꺼번에 세금 내게 되면은 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가가 이게 지금 뭐 이제 뭐 대충 이제 대략의 소득이라든가 평균적인 어떤 그러한 세금을 계산을 해서 이제 뭐 급여가 1년에 뭐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될 때 부양가족이라든가 요런 것만 이제 계산을 해서 매월 징수해야 될 금액을 이제 12로 나누어서 이렇게 쪼개서 그죠? 간이세액표를 만들어 두고 있어요. 이 간이세액표에서 징수를 하고 나중에 이제 1년 동안 전체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해서 이제 1년 동안 그럼 나누어서 낸 세금보다 연말정산해서 결정된 세액이 더 적게 나오면 환급해 주고 결정된 세액이 나누어서 낸 금액보다도 많으면 추가 납부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세무신고를 하고 이래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세무사무소 지금 맡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맡기시더라도 여러분들 이러한 과세 체계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세금으로 인한 그런 리스크에서 좀 많이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종업원이 있으면은 이게 뭐 세무사무소에 장부를 안 맡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퇴직소득세 이 부분도 직원이 있으면 1년 동안 근로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퇴직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할 때 또 퇴직소득세 이제 원천징수해 가지고 신고 납부하는데 요즘은 또 그 퇴직연금 제도가 있죠. 그죠? 퇴직연금 제도의 이러한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퇴직연금 편에서 앞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참고를 하시고 사업자분들은 이게 이제 뭐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1년 이상 근로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뭐 이거 퇴직금 줘야 되는구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본인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에서 1년 이상 근로한 직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참 중요한 문제가 지금 4대 보험이 있다. 그죠? 4대 보험 직원을 뒀을 때 안 뒀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없을 때는 사업주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사업주 본인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원을 1명 이상 뒀을 때는 이건 무조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사업주는 이 경우에 사업주는 종업원과 같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종업원은 뭐 4대 보험 다 가입해야 되고요. 근데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예, 사업주한테 그 의무적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뭐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산재 위험에 좀 노출이 되어 있다든가 내가 뭐 사업을 나중에 폐업을 하고 나서 뭐 실업급여를 좀 받게들 하면은 이거는 임의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이 임의가입 제도에 관련돼서도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의 장에서. 그다음 4대 보험 요율을 뭐 잠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국민연금은 이제 회사 부담금 4.5%, 종업원 부담금 4.5%, 건강보험료는 한 4%, 4%씩 된다, 그죠? 이것도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고, 고용보험료도 지금 보니까 뭐 0.9%, 자, 종업원 부담금 0.9%.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종업원 부담금과 회사 이제 사업주 부담금이 따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종업원 부담금은 급여 지급할 때 이 종업원 부담금을 급여에서 빼고 주면 됩니다. 빼고 주면 돼.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자, 국민연금 부담해야죠. 건강보험료 약 4%또 부담해야죠. 고용보험료 이것도 뭐 1.15% 부담해야죠. 그 다음에 또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이게 이제 업종별로 이거는 요율이 다 다릅니다. 뭐 도소매 음식 숙박 같은 경우에는 0.8%, 그다음 건설업은 3.6%. 자, 여기 0.1%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직원들이 출퇴근 중에
이게 발생한 재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전 업종에 대해서 0.1%를 내게 됐을 때 이제 무조건 의무적이죠. 내게 되면은 나중에 출퇴근 시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주겠다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 돈이 이제 징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업주 본인이 직원을 채용했을 때 보니까 급여도 지급해야 되죠. 퇴직금 급여 금액의 한 10% 지급해야 되죠. 그다음 4대 보험료 이거 하고 산재보험하고 총 합해 보니까 1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급여 외에 한 20% 정도 추가 부담이 있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하시고 지금까지 제가 아주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이해가 되어 있어야만이 중대한 세금 리스크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은 좀 세무서 사무소 맡기시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절차할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활용을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는 이게 또 지금 종업원 있을 때는 관계가 내가 이제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이게 계산해서 건강보험료 내면 되는데 지역가입자가 되면 거죠. 내 사업 소득에다가 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전부 다 부과 기준에 다 포함됩니다. 자동차 가지고 있다. 그것도 부과 기준에 포함됩니다. 이래서 통상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사업주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보다 지역 가입자가 한 2배 정도 세금이 많다. 보험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뭐 어떤 경우에는 재산 많으면 3배, 4배까지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좀 이게 좀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이게 뭐 사업해 가지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아지면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건강보험료 부분은 앞으로 바뀔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하고 사업주가 종업원이 없을 때 어떻게 건강보험을 좀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건강보험료 부분에서 제가 별도로 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사업하면서 꼭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세무적인 문제를 제가 그동안 쭉 20년 정도의 세무 상담을 하면서 전부 요약했던 책들이 격리 실무와 세금 절차라는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목차가 잘 되어 있거든요. 필요한 내용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 강의 같은 경우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지금 할 수도 없고 또 이거 일일이 메모를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책 한 권 그냥 옆에 놔놓고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사업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급여관리, 근로기준법, 정부지원제도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권유를 드리고 오늘 또 세무 이게 참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어렵습니다. 이 세법 관계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또 유튜브 강의에서 참고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이 딱딱한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강의 편에서 여러분들 뵙기를 고대하며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